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 SDS의 구성환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좋은 분들 만나고 또 좋은 주제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 조금 전에 원지시 사례와 KT에서 이제 발표하신 사례하고 조금은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원주시나 뭐 이런 쪽에서는 5G나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커넥티비티를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기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그 이후에 5G나 와이어리스 망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되고 또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까지 또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생성형 AI의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거세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디쯤에 와 있고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업들은 좀 말씀 나눠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성 AI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또 고려할 사항은 뭔가,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세 번째는 결국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이 데이터 플랫폼을 잘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포인트는 또 뭔가 라고 세 번째 코스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처를 꾸며 나갈 텐데, 그때 우리가 5G나 6G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같이 좀 연구해야 할 주제가 뭘지를 좀 같이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성형 AI 트렌드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생성형 AI의 마켓 트렌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서 28년까지 연평균 CAGR이 57.9%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생성형 AI의 활용 전망을 봤을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챗GPT나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결국은 기업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 결국은 텍스트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그건 뭐 기본이고 가장 생산성이 높고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코드입니다. 개발자들이 굉장히 최근에만 해도 굉장히 품귀 현상을 빚었는데 그런 개발자들을 좀 대체하기 위한 혹은 어시스트하기 위한 코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야에서 생성 AI가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관점에서 한번 프로젝션을 해봤습니다. 그 기업은 생성형 AI를 봤을 때 어떤 쪽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비용 절감도 있고 뭐 신사업을 뭐 확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점은 바로 생산성 제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생산성 높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에 반면에 생성형 AI 도입 단계는 사실 제가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현재 POC를 뭐 많은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입돼서 쓰고 계신 부분은 굉장히 현재까지는 좀 낮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POC라든지 아니면 개념 잡기 혹은 도입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특정 솔루션이 그 자체에서 원래 기능을 제공하는 거에다가 생성 AI를 같이 더불어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M365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솔루션에 이제 M365 코파일럿이 탑재돼서 내가 원래 쓰던 워드 프로세서를 쓰면서 또 같이 코파일럿 기능을 쓸 수 있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고객사 시스템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코파일럿이라는 개념을 애드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재무관리 워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 화면에 옆에 이제 코파일럿 기능을 붙여서 어떤 생성 AI를 연결해서 쓰는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이고, 세 번째 케이스는 아예 플랫폼 자체를 전사적으로 도입을 해서 다양한 사내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쓰는 케이스가 바로 유형 세 번째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고객을 만나 보니까 유형 두 번째가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를 쓰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저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형 AI를 접근을 하고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라지 뭐 멀티모달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LLM이나 MM이나 이런 다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뭐 장단점도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LLM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높은 자연어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단점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U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LM도 마찬가지. LLM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는 LLM을 비욘드 해서 이제 LLM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텍스트 중심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아니라 이제 멀티모달 기반으로 입력이 되고 출력이 가능한 LLM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나 이제 LLM이나 LMM 같은 경우는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하고 그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반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모델들을 묶어서 이제 어떤 생성형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런 점에서 이제 각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KT 이렇게 저희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보안이지 않습니까? 이 보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쓰려면 결국은 SLM,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LLM을 쓰더라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LLM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물론 LLM을 잘 가꾸고 잘 튜닝을 하면 더할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계점은 일단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사망이고 정보 자체가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LM에서 이제 학습하기 위한 어떤 그 데이터로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를 이제 많이 이제 기업들은 씁니다. 그래서 공공 정책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 현장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전문 용어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LLM 수준에서는 이런 전문 용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LLM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레그라는 컨셉입니다. 레그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내 지식을 어떤 날리지 베이스로 쌓아놓고 이제 활용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다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스몰 랭귀지 모델을 가져다 놓고 전문 용어나 회사에서 쓰는 도메인 지식을 거기에다가 파인 튜닝을 입혀서 가는 이런 파인 튜닝 작업을 통해서 LLM이 갖고 있는 한계점 극복해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제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AI 유틸라이제이션 오퍼링 관점에서 타입 1, 2, 3가 있는데, 타입 1은 그냥 기업 내부에서 필터를 걸고 내가 외부에 있는 LLM을 가져다 쓰는 이런 그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 내에서 방화벽이라든지 필터를 잘 만들어 놓고 챗GPT를 연결해서 쓰는 케이스가 타입 1이고요. 타입 2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레그라는 컨셉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 두 번째 날리지 DB를 축적해 놓고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LLM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날리지 DB를 먼저 검색을 하고 거기서 유관된 문서를 찾아서 LLM한테 요청하는 이런 케이스가 타입 2. 타입 3는 이제 요 기능 타입 1과 타입 2를 결합하고 이제는 사내 시스템과 플러그인을 또 연결하는, 결국은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컨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타입 3가 완성되면 이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까지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생성형 AI 트렌드와 우리가 이제 가져갈 업무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아키텍처를 이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짚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는 23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이제 기업 내부에서 굉장히 큰 어떤 포텐셜을 줄 거다.
라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한 해였다면 24년 이 시점은 이제는 이제 프로덕티비티로 향해서 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도입 준비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입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굉장히 또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적용된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는지를 지표로 따져서 이제 매트릭을 만들어서 이제 측정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23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호기심 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 내부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다양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챗GPT에 연결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면 되는데, 사실 이걸 기업 관점에서 프로젝션을 해보면 기업은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LLM도 필요하고요, 데이터도 필요하고 뭐 GPU도 필요하고 이런 뭐 시큐리티도 더 뭐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런 다양한 기업 관점에서 필요하고 챙겨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성형 AI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질의를 하면 제너레이티브 AI 에센시라는 모듈이 받고 그거를 뭐 외부에 있는 LLM이든 아니면 내부에 있는 LLM한테 이제 질의를 던져서 답을 얻어서 사용자한테 리턴하는 구조로 가는 게 기본적인 패시지이지만, 이런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LM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업들은 날리지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레그를 태웁니다. 그래서 상성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질의가 들어오면 LLM한테 바로 질의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레그를 통해서 한번 검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LLM한테 묻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전에 핵심 이제 부분은 이 비즈니스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리지 베이스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트레이닝 플랫폼이라고 하는 학습 플랫폼에도 각각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정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오늘 5G나 와이어리스 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정형이든 비정형 데이터가 쭉 흘러 들어오면 그게 비즈니스 데이터를 형성하게 될 거고, 그 데이터가 결국은 날리지 베이스나 아니면 트레이닝 플랫폼으로 각각 라우팅이 돼야 이제 전체적인 제너레이티브 AI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도입을 하는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저희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유스 케이스. 결국은 내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먼저 정의하고,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정의가 됐는데 이거를 기술로 어떻게 검증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구현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적용을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을 주로 이제 고민을 해서 이런 단계를 밟아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여기 제가 마킹을 해놨지만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그래서 제가 좀 전까지 이제 데이터 생성형 AI를 성공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로서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업 내부를 이제 좀 들여다보면 공공기관뿐만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어떤 공공기관이든 그 언스트럭처 데이터,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많고 스트럭처 데이터는 굉장히 일부에 그치는 그런 이런 동일한 현상이 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인데 저희 회사도 따져 보니까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거의 90%입니다. 이 언스트럭처 데이터는 단순히 문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비정형 형태를 갖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가 무려 90%가 육박하고 있고, 나머지 10%가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 어떤 스트럭처 형태로 데이터가 포맷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성형 AI 거친 어떤 파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데이터 밸류 체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용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밸류 체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생성형 AI라는 그 파도가 이제 몰아침으로 인해서 기본 서비스인 정형 중심의 이런 데이터 밸류 체인의 곡선이 이제 비정형을 담아내기 위한 곡선까지도 이제 확장되는
이런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소스가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안에 뭐 비정형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단순히 문서는 아니지만 그 문서를 뜯어놓고 보면은 그 하나의 문서에도 텍스트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제 디텍션해서 프로세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나 이런 6G 이런 어떤 무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대량으로 혹은 실시간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고 다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역할은 굉장히 생성형 AI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요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형 AI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 스트레치는 저희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정형 데이터 중심의 수집이었다면 이제는 5G나 와이어리스 망을 통해서 혹은 뭐 이더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컬렉션, 비정형 데이터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 컬렉션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두 번째는 프로세싱이고 이렇게 들어온 이제 데이터를 연결시켜주고 이제 전처리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전처리해 주고 뒤쪽에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프로세싱 영역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혹은 여러 가지 이미지 데이터와 동영상 데이터를 합쳐 주는 인티그레이션 이 영역이 있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를 전체를 거버닝해 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 영역이 잘 만들어져야 결국은 데이터 스트레티지를 잘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그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스트럭처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세싱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좀 제가 조금 놓친 거는 사실 문서 중심으로 제가 말씀만 드려서,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이 참 많은데 문서 중심으로만 이걸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무선망을 통해서 뭐 실시간 들어오는 동영상 자료든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든 그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언스트럭처 데이터 포맷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컨텐츠를 추출하고 그것에 필요한 레그나 그다음에 이제 LLM 학습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좀 더 기술 관점에서 프로젝션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문서 유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도 하나의 대상 문서 혹은 대상 소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를 메타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텍스트라든지 링크라든지 이미지를 정확하게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노이즈가 또 낄 수 있으니까 노이즈를 제거하고 다른 쪽으로 보내주기 위한 이 전체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혹은 실시간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요장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혹은 공공기관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 생성형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데이터 레이크 이런 식으로 정형 데이터를 모아하는 건 못 쓰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마킹을 해놨지만 기존 데이터 플랫폼과 제나이로 활용하는 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질의를 했을 때 비정형 데이터를 그거를 내가 이제 그 정제해서 그 안에서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질의했을 때 기존의 정형 데이터 테이블을 뒤져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정형 데이터가 이미 많이 깔려 있으니까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생성형 AI 관점에서 연결해서 플러그인을 연결해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고 접목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구축해 놓은 정형 데이터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쓸모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가 잘 인티그레이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이제 정형 데이터를 잘 쓰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만드는 머신러닝 모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현장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그 주로 만드는 것들이 이상 감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설비나 어떤 장비에서 이상이 뜰 것을 조기에 얼라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참 많은 기업들이 이상 탐지 모델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참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상 감지 탐지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잘 돌고 있는 환경이라면, 이상 감지 탐지를 통해서 뭔가 불량이 예측이 됐다면 그거와 제나이 서비스를 결합을 하면
특정 A라는 장비에서 이상 감지가 탐지가 됐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요약해서 누구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를 결합을 하면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 내부에서 죄송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갖고 있던 이상 탐지라든지 뭐 추천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동선을 분석한 이런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그냥 이제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생성형 AI 서비스를 결합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많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비정형이든 정형이든 뭐 이런 데이터가 쭉 밀려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전체적으로 거버닝하고 품질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한 곳에 연동시켜주기 위한 이런 매니지먼트 함유도 필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지막 장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5G나 6G 입장에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지점에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는 단순히 어떤 센서나 IoT 센서나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것을 커넥트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제는 멀티모달 LLM을 탑재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드론에다가도 멀티모델을 탑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요즘 그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리소스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멀티모달을 잘 튜닝해서 올려놓는다면 굉장히 망 운영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제네이터 서비스를 쓰는데 아마도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기업 내부에서도 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 그 파인 튜닝된 LLM 모델을 좀 넣어주면 굉장히 업무의 생산성이 많이 올라감을 저희 회사는 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주제를 나누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요즘 이제 AI OS는 컨셉이 되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컨셉도 지금 같은 옷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키워드인데 그 에이전트를 컨트롤하고 있는 게 AI OS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도스가 아니죠. 윈도우나 리눅스나 이런 OS가 전체적인 하드웨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개해주는 어떤 OS 영역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AI가 그 중심을 차지하는 AI OS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OS가 이제 우리가 이제 5G나 6G 할 때도 많이 고민을 하면 좀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데이터를 그 요즘 이제 그 온톨로지라는 컨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이런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의미적으로 세멘틱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주어진 단어와 단어를 단순히 시퀀설하게 이렇게 쭉 나열식이 아니라 주어진 단어와 단어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온톨로지 기법으로 묶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산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나 이런 6G 이런 기술을 검토할 때도 온톨로지 기법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망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